본 영상은 구독자 한 분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랬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6.25 전쟁 초반, 그 시기는 남북 한만의 1대1 대결로서 북한군의 초기 전격전이 펼쳐졌었다. 그때의 상황과 바바로사 작전 초반 독일 중부 집단군의 눈부신 전격전이 벌어졌던 시기. 각각의 시기가 다르지만 이 당시의 독일군과 북한군의 전격전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38선에서 불과 4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 그리고 그 서울에서 불과 3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부산. 그러나 독소전 당시 모스크바를 목표로 진격했던 독일 중부 집단군 제2기갑집단을 지휘했던 구데리안이 진격한 거리는 무려 1200k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고작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조차도 주파하지 못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이날은 소련 침공작전인 바바로사 작전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미 세계는 프랑스 등 서부전선에서 그리고 발칸 반도에서 그때까지 어느 국가도 구사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술인 전격전을 목격했던 상황. 이쯤 돼서 전격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격전은 기동전술입니다. 또한 대포위 전술이기도 합니다. 기갑부대는 바로 이 전격전의 주인공이죠. 그냥 탱크 몇 대가 아니라 집단화된 기갑부대. 즉 기갑사단을 몇 개씩 묶은 집단화된 기갑 집단군을 사용해 적진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전술입니다. 신속히 구멍을 뚫고 들어간 후에는 후방을 집게발처럼 닫아버리는 거죠. 이러한 대규모 포위 기동전을 통해 대규모로 포로를 잡고 적의 심장부를 초기에 타격해서 적을 공황상태에 빠뜨려 항복하게 하는 전술입니다. 이때 포병과 공군은 단지 거들 뿐. 바바로사 작전이 벌어졌던 1941년 6월 당시 이 전술을 제대로 구사했던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독일뿐이었습니다. 바바로사 작전의 무대는 광대한 소련의 평원. 독일 중부 집단군은 또다시 전 세계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전격전을 선보이게 됩니다. 규모도 프랑스전 때보다 더욱 엄청났습니다. 대규모 기동포위전이 한 번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폴란드를 통해 소련 영토로 쇄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독일 중부 집단군, 그리고 이 중부 집단군의 양주먹인 제2, 제3 기갑집단. 이 기갑집단 구데리안과 3기갑집단 호트는 마치 환상의 듀오처럼 사이좋게 소련군을 뚫고 들어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후방을 집게발처럼 닫아버리는 환상적인 기동포위전을 잇따라 선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동포위전이 바로 민스크 포위전과 스몰렌스크 포위전. 민스크 포위전이 끝나갈 무렵 당시 하인츠 구데리안의 기록입니다. 1941년 7월 2일, 전투는 거의 마무리되었다. 소련군의 처절한 포위망 탈출 노력은 우리의 화력 앞에서 모두 좌절되었다. 소련군은 이날까지 총 22개 소총사단과 6개 기계화 여단, 3개 기병사단, 7개 전차 여단이 전멸되었고 26만 7,704명이 포로가 됐다. 그리고 소련군 전차 2,585대가 격파되거나 노획됐고 245기의 항공기와 1,449문의 포가 상처 없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중부 집단군은 쉴 틈 없이 또다시 동쪽으로 눈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후, 또 다른 대규모 기동포위전인 스몰렌스크 포위전이 끝난 1941년 8월 1일, 이날에 쓰여진 헤르만 호트 상급 대장의 서한. 장갑 집단 장병 여러분, 우리는 7주 동안 역사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소련군 주력은 흩어지고 그들의 거대한 전차부대는 패주했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모스크바로 가는 길은 드디어 열렸고 다시는 닫지 못할 것입니다. 역시 스몰렌스크 포위전이 끝난 후 중부 집단군 사령관 보크의 일기. 우리는 스몰렌스크 부근에서 포위된 소련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빛나는 승리로 마무리했다. 우리는 스몰렌스크에서 30만 명을 생포했고 전차 341대 포 3,000문을 노획했으며 아직도 전체 숫자 확인은 끝나지 않았다. 장병들의 업적은 역사적이다. 이런 성과를 올린 장병들에게 자랑과 감사를 보낸다. 육군 원수 폰 보크. 헤르만 호트의 서한에 나온 대로 이때 스몰렌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는 탄탄대로의 길이 뻥 뚫려 있었고 이제부터 막아서는 제대로 된 소련군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키예프 공격을 명하지 않았더라면 겨울이 오기 전에 모스크바 함락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즉 1941년 6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독일군은 겨우 74,500명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 포로 100만 명 이상을 잡았으니 볼크와 호트가 이 승리에 감격해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구데리아는 이런 승리를 거두고도 전격전의 창시자답게 승리의 공식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격하기는커녕 쉴 새 없이 진격하여 소련군을 난타하길 원했습니다. 고속 기동전이야말로 전격전의 요체임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재빠른 하인츠라는 별명은 동부전선에서도 유효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중부 집단군이 7주 동안 진격한 거리는 무려 900여 킬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독일군은 6.25 당시 북한군이 상대했던 국군과 같이 경전차조차도 한 대도 없는 군대를 상대로 진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중부 집단군을 막아섰던 소련군은 모두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소련군은 대규모 기갑부대로 조직적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T-34 쇼크, KV-1 쇼크가 모두 이 시기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데리안과 호트는 환상적인 팀워크로 계속해서 대규모 포위전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전격전의 진수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마도 1941년에 세계에서 기갑부대를 가장 잘 지휘하는 장군들을 꼽는다면 바로 이 두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6.25 당시 북한군은 과연 어땠을까? 북한군은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빠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탱크와 대전차 무기가 없는 군대를 상대로 T-34 85전차 242대로 밀고 내려왔는데도 서울 수도 함락이 3일이나 걸린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실제 자료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던 1950년 10월 14일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전격전술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적을 포위 섬멸하지 못하고 적을 그냥 밀치고 나갔다. 그래서 적에게 퇴각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보존할 가능성을 줬다. 이것이 우리의 제1의 실책이다. 이것을 보면 김일성은 북한이 초기에 남한을 점령하지 못한 원인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포위선멸전을 못한 것.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독소전 초반 전격전을 통해 이제 여러분은 진짜 전격전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북한군은 독소전 당시 구데리안 장군이 한 것과 같은 대규모 기동포위전을 6.25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도 애초에 구데리안처럼 서울 북방에서 국군 주력을 포위선멸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작전 계획을 세워준 사람이 소련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갑부대를 지휘할 사람 중에 구데리안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지휘관 대부분은 빨치산 출신으로서 기갑부대를 활용한 전격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장군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천, 의정부 축선 공격을 담당했던 인민군 4사단은 T-34 전차를 다수 보유했으나 전진 속도는 보병의 행군 속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군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마치 2차 대전 초반 프랑스와 북아프리카에서 롬멜에게 농락당했던 영부연합군처럼 기갑부대를 보병 지원용으로만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군 지휘관들은 전차부대가 너무 앞질러 나가면 오히려 뒤로 후퇴시켜 보병부대와 보조를 맞춰서 가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북한군은 보병 전차의 밀집 대응을 유지하면서 진격하느라 전차의 기동성과 파괴력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보병이 걷는 속도로 서울로 들어왔기에 3일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군 병사들과 한국정부, 국군 지휘부는 이 사이에 모두 서울을 빠져나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군의 전격전을 창안한 독일의 구데리안 장군처럼 전격전과 기갑부대 운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휘관이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만약 구데리안이 북한군 지휘관이었다면 전차 부대를 한데 집결시켜 대규모 기갑군을 편성했을 것이고 목표는 서울과 국군 지휘부로 정하고 서울로 진격하는 진격로를 하나로 단일화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빠른 하인츠라는 별명처럼 고속 돌파를 통해 서울을 신속히 타격하여 지휘부를 마비시켰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군 주력부대를 서울 북방에서 완전 포위하여 모두 포로를 잡거나 섬멸하였을 것입니다. 집단화된 기갑부대 편성, 그리고 집중시켜 적의 심장부를 신속하게 공격,
마지막으론 기동 포위망 완성. 이렇게 되었다면 서울은 3일 후가 아니라 6.25 전쟁이 일어난 그날 점령될 것이라는 것이 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T-34의 속도가 시속 52km인데 서울은 겨우 40여 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대리안이라면 고작 40km 떨어진 서울의 점령은 3일까지 걸릴 것 없이 단 하루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하루 만에 점령됐다면 남한은 그걸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6.25 당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고민하다가 6월 27일 새벽 3시 반에 특별 기차로 서울을 떠났고 한강다리는 6월 28일 새벽 2시에야 폭파되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이 하루 만에 점령되었다면 이승만은 피난도 못 가고 포로가 되었을 것이고 한강다리는 폭파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을 하루 만에 점령했다면 한국정부, 국회, 군지휘부까지 모두 포로로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하루 만에 점령된다면 당연히 포위기동전은 저절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서울로 뚫고 들어간 북한 기갑부대가 후방을 차단해버리면 전방의 국군 주력은 퇴로가 차단되어 오도 가도 못한 채 모두 포로로 잡히거나 전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방에 있던 국군 주력 부대까지 모두 전방으로 올라가서 방어전에 투입된 상황이었기에 이들이 모두 전멸된다면 미군이 오기 전에 부산까지 북한군이 신속기동하는 것은 쉬운 상황. 더욱이 국가지휘부가 마비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저항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단 하루 만에 그대로 승부가 갈렸을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전선사령부 총참모장과 북한 측 휴전회담 대표로 활약했던 이상조는 향후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전 3일째 서울을 함락한 후 북한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것으로 믿고 모두 기뻐하였다. 그러나 인민군은 제대로 된 전격전을 한 게 아니었다. 국군을 그저 쫓아버렸지 퇴로를 차단해서 이들을 섬멸하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이상조는 이것이 북한에게 매우 뼈아픈 실책이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렇듯 6.25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후 의기양양했지만 후에 제대로 된 전격전을 구사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통탄해한 북한 지휘부를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무려 9년 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전격 전술을 선보이며 러시아 평원을 질주하던 선각자 구데리안의 얼굴이 말입니다. 1941년 6월 그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오직 독일의 구데리안만이 이 파괴적이고 앞선 전술을 가장 잘 구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승리하지 못했던 독일을 보면 역시 전쟁 승리의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